Nul ne sait dire ce qui adviendra dans les mois, les années qui viennent. Ce que je veux, c'est que nous soyons prêts. 지난 3월 18일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라팔 40대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국 회사에서 만든 자국 무기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니 언뜻 보기에 별거 아닌 뉴스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여기엔 프랑스의 치명적인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프랑스가 도입하는 라팔은 ASM 포지 초음속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사양인데요. 이는 라팔이 2011년 이후 핵 운반 역할을 포기한 이래 무려 14년 만으로 프랑스의 핵무장 의지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프랑스가 보유한 핵무기는 잠수함과 전투기 전력에 분산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주요 핵전력 대부분이 핵잠수함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라팔에 분산시킴으로써 과거의 무장 상태로 회귀하려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유럽이 미국의 안보 우산에서 벗어나 독립하려는 움직임의 시작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은 대한민국으로서도 분명 눈여겨봐야 할 대목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라팔 전투기 도입으로 불거진 프랑스의 핵무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의 방산맹주의자 최강대국 중 하나인 프랑스, 그러나 알고 보면 과대포장, 빈 껍데기 전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재래식 전력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한참 뒤떨어져 있는데요. 육상 전력에서 한국이 전차 2,500대를 보유했지만 프랑스는 겨우 222대, 자주포는 한국이 3,100여 문, 프랑스가 108문을 보유하고 있으며 견인포는 한국이 4,863문, 프랑스는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연장 로켓포도 마찬가지 한국이 500여 문인데 반해 프랑스는 없습니다. 그나마 해상 전력에선 차이가 덜한데요. 한국은 보유 함정수 200척, 프랑스는 128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잠수함은 한국이 22척, 프랑스가 11척, 구축함의 경우 한국이 13척, 프랑스가 11척 등 한국이 다소 우위이지만 한국엔 없는 항공모함을 프랑스는 1척 보유하고 있으며 헬기모함은 한국이 2척, 프랑스가 3척을 보유하고 있어 해상작전의 유연성은 프랑스가 한국보다 높습니다. 호위함은 한국이 17척, 프랑스가 11척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이 프랑스보다 더 기민한 작전이 가능합니다. 또 초계함은 한국이 5척, 프랑스는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고속정은 한국이 35척, 프랑스가 15척을 보유하고 있어 중소형급 함선은 프랑스가 비교가 안 됩니다. 항공전력의 경우에도 프랑스가 의외로 대한민국에 살짝 못 미치는 전력을 보유 중인데요. 대한민국이 보유 항공기수 1106기인 반면 프랑스는 912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투기는 한국이 534기, 프랑스가 224기를 보유하고 있어 의외로 격차가 큰데요. 프랑스가 이처럼 항공기 전력이 한국보다 적은 이유는 주변 국가의 적성국이 없고 대부분 우방국이기 때문에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항공기 전력을 최소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유럽의 코앞까지 진격해온 상태이며 발트해와 인근 내륙까지 자국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영원한 우방일 줄 알았던 미국은 등을 돌리고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로 회귀했습니다. 그러니 프랑스로서는 재무장에 나설 수밖에 없고 가장 빨리 전력을 급상승시키는 방안으로 핵무장을 택한 것입니다. 현재 프랑스는 290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프랑스는 핵무기 개발에 돌입 우여곡절 끝에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이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프랑스는 전략 원자력 잠수함과 전략 공군을 통해 투사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한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인데요. 프랑스가 보유한 총 290발의 핵무기는 중국의 뒤를 잇는 수준입니다. 냉전이 막을 내린 후 수십 년간 이어진 군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도 못 미치는 국방력을 가진 프랑스가 여전히 대표적인 군사강국으로 불리는 이유는 바로 핵무기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 유럽 나라 중 유사시에 러시아에 맞설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가 바로 프랑스이기도 합니다. 사실 미국이 등을 돌린 상태에서 전범국 독일의 무장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하는 마당에 영국은 미국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럽 편도 아니니 유럽에서 러시아의 침략을 막아줄 마지막 보루는 프랑스밖에 없는데요.
프랑스가 앞장서서 핵무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보통 탄도미사일 하나에 6개의 핵탄두가 탑재 가능하고 이 중 1개의 탄두만으로 파리만한 도시를 날려버릴 위력이라고 하니 당장 러시아와의 무력 균형을 유지하기에 핵무기만 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핵잠수함 탑재용 SLBM 핵탄도미사일 M51의 위력은 페이퍼상 히로시마 원폭의 10배에 해당하는데요. 이것은 이론적인 것이고 실제하는 물리적인 위력은 최소 20배 정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핵폭탄은 폭발 피해와 고온의 피해를 극대화하고 방사성 낙진을 줄이기 위해 공중에서 폭발하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기 때문이며 현재 프랑스가 운용하는 M51-2 핵탄도미사일은 과거 M51원형보다 더 무겁고 큰 탄두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핵무기는 핵잠수함에 운용되기 시작했으며 사정거리는 최대 10,000km에 달하는데요. 이론적으로 대기권 재진입 시 마 20속도로 표적에 다다라 파리에서 북경까지 겨우 30분 만에 타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역시 그동안 프랑스의 발목을 잡은 것은 비용 문제였습니다. 프랑스의 민간조사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프랑스가 핵전력을 유지하는데 매년 40억 유로, 한화 6조 5천억 원이 지출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프랑스는 매해 공식적으로 비슷한 액수가 핵무기 예산으로 배정됐는데요. 그러나 달라진 프랑스의 핵무기 정책으로 이 비용은 올해 당장 60억 유로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 북동부의 공군기지를 방문해 이곳을 프랑스의 핵억지 프로그램의 주축 역할을 할 최첨단 기지로 변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15억 유로, 약 2조 4천억 원을 들여 기지를 현대화하고 2035년까지 핵미사일 운용이 가능한 2,000명의 군인과 차세대 라팔 전투기 40대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술의 뜻, 프랑스는 1990년대까지 육해공에 분배해서 핵전력을 배치했지만 비용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고민으로 육군이 운영하던 이동식 핵미사일을 폐기하고 현재는 주요 핵전력 대부분을 핵잠수함 위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군과 해군의 핵을 분산 배치한 이유는 당연히 한 가지보다 낫기 때문인데요. 분산 배치가 신뢰성 있는 것은 물론 기술적 진보 향상과 여러 가지 상황의 위기 상황에 대처해서도 핵전력 보안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가지 전력은 상호 보완적으로 핵잠수함의 경우 적의 첩보 위성으로 관측이 힘든 은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라주 2000 등 전투기로 운용되는 핵전력의 경우 좀 더 정교정밀한 타격이 가능하지만 파괴력은 핵잠 핵탄두 미사일에 비해 제한적이며 매우 탐지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항공전력이 보유한 핵무기를 증가하려는 것인데요. 프랑스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공군이 보유한 핵탄두는 약 54개로 테스트 미사일 포함 ASMP-A 미사일에 장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2대의 복좌식 라팔과 31대의 복좌식 미라주 2000이 이 핵탄두를 운반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요. 여기에 40대의 신형 라팔이 추가된다고 하니 프랑스 공군이 핵 투사 능력은 거의 2배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현재 290개에 머무르고 있는 핵탄두의 숫자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소련이 붕괴하고 냉전 직전까지인 1990년대 초기 프랑스가 보유한 핵탄두는 약 500개였는데요. 이후 프랑스와 미국은 프랑스의 핵탄두를 300개 이하로 제한하는 데 합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족소에는 풀렸고 재무장에 대한 명분을 미국이 스스로 프랑스에 넘겨준 꼴이니 당연히 프랑스는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프랑스의 이미지는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였으며 문화예술과 패션 등 군사적인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프랑스의 여론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지금도 프랑스는 핵실험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가 득세하고 있지만 이들을 대하는 시민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는데요. 그만큼 재무장, 핵무장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의지가 국민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80년 전 미국이 동유럽을 스탈린의 소련에 넘겨주었을 때 미국의 명분은 대일전쟁에 소련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프랑스는 재무장을 선택한 것입니다. 2024년 군사력을 비교한다면 두 국가 모두 비등비등한 수준의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전술의 뜻, 한국은 병력면에서 프랑스를 크게 앞서며 강력한 육상전력과 해상전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전차, 자주포, 견인포 등 육상장비와
함정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상비군 숫자에서도 한국이 48만 명, 프랑스가 20만 명으로 약 2.5배 이상 앞서고 있고 그중 예비군은 전혀 비교가 안 되는데요. 그러나 두 국가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핵무기와 원자력 항공모함, 원자력 잠수함을 포함한 비대칭 전략자산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프랑스와 한국은 모두 영토를 잃은 경험을 갖고 오늘날 군사대국, 방산대국으로 올라섰다는 것인데요. 반복되는 역사에도 힘을 가진 국가만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2월 9일 르클레르 업그레이드 영상입니다. 세계의 모든 전차가 모여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우크라이나에서 프랑스의 르클레르는 찬밥 신세를 못 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인을 단지 노후화로 보기엔 문제가 많은데요. 3.5세대 전차인 르클레르나 K2보다 한 세대 전인 3세대 전차 M1A1 전차조차도 개량을 통해 잘 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M1A1을 도입하는 나라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엔 가격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도 존재하는데요. 르클레르는 세계 최초의 3.5세대 전차였지만 이미 등장 당시부터 세계 전차 중 가장 비싼 전차라는 악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후 프랑스 내부의 경제 사정과 군사 감축 기조, 여기에 개발사가 계속 바뀌는 등의 내홍을 겪으면서 생산 대수가 대폭 감소되었고 이 때문에 가뜩이나 비쌌던 생산 단가는 더욱 치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처음엔 르클레르 전차를 1,400대 정도 양산하려 했으나 그 후에 발주는 1,100량으로 깎였고 이후 650대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반토막난 내수 수요를 수출해서 만회하고자 했는데요. 1993년에는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에서 436대를 수주받았지만 결코 남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후술하겠지만 르클레르의 파워팩엔 상당한 단점이 존재했기에 UAE에서 전면적인 교체를 요구한 것인데요. 제조사인 GIAT는 파워팩을 자사의 VAX와 ESM500에서 독일의 MTU사의 1500마력짜리 MB833 디젤 엔진과 랭크 HSWL 295TM의 조합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엔진이 커지자 차체도 키울 수밖에 없었고 이는 기존 르클레르의 장점이었던 가벼운 무게와 기동성을 상쇄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후의 수주 경쟁에서 르클레르는 연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고 프랑스 내부에서조차 기피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현재까지 내수용으로 생산된 르클레르의 수량은 모두 406대로 이 중 222대만 운영 중이며 나머지는 모두 비축물자로 분류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르클레르로 벌어진 지상군 전력의 공백을 XLR 버전 개량을 통해 해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정책조차 언발의 오줌 누기라며 비판하는 전문가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르클레르의 가장 최신 버전인 르클레르 XLR은 2022년에만 15대가 생산되었을 정도로 프랑스에선 최신의 전차지만 이것이 시한불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차후 독일과 합작으로 개발하는 MGCS 전차를 도입할 예정으로 르클레르를 XLR 사양으로 업그레이드 한들 10년 이상 사용은 힘들 뿐더러 이미 노후 전차로 악명 높은 르클레르를 개량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르클레르 전차를 XLR 버전으로 개량하는데 투입되는 예산도 문제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책정한 예산은 3억 3천만 유로, 한화 약 5천억 원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높은 생산 코스트와 유지비로 욕을 먹는 르클레르에 이런 대규모 예산이 또다시 투입되는 것에 불만을 가진 프랑스인이 늘어간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르클레르와 르클레르 XLR 전차의 실제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대한민국 지상군의 주력 전차이자 대표적인 3.5세대 전차 K2와 비교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르클레르 XLR은 120mm 52구경장 주포를 사용하는데 120mm 55구경장 주포를 사용하는 K2보다 짧은 포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신의 길이는 곧 포탄의 관통력과 명중률, 안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르클레르에게도 장점은 많습니다. 르클레르는 도로에서 시속 72km, 야지에서 시속 55km의 최고 속력을 낼 수 있는데 도로에서 시속 70km, 야지에서 시속 50km의 최고 속력을 보유한 K2 전차보다 조금 더 빠른 기동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르클레르 전차가 60톤을 넘기지 않는 가벼운 중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 장전에 의한 승무원 수 감소나
컴팩트한 엔진 등으로 르클레르의 차체는 다른 120mm 포 전차보다도 거의 1m나 짧은데요. 전차가 작다는 것은 그것만큼 중량도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이브람스나 레오파르트 2가 60톤대 중반을 가뿐히 넘기는 무거운 중량을 보유한 것에 비해 10톤가량이나 더 가벼운 르클레르와 K2는 조금 더 우수한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르클레르의 구동 계통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부실한 심장입니다. 르클레르의 엔진은 SACM사의 UDV-8X 1500T9 수랭 8기통, 배기량은 16.47L의 디젤 엔진으로 독일이나 영국의 주력 전차가 채용한 10기통이나 12기통 엔진에 비해 전체 출력이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물론 르클레르는 이 문제를 하이퍼바라고 불리는 고도의 과급 시스템으로 해결했는데요. 이 엔진이 타사의 엔진에 비해 고장이 잦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전차의 엔진은 한번 장착된 이후 다시 드러낼 일이 없어야 하는 고도의 내구성과 신뢰도를 갖춰야 하는데 르클레르는 이러한 믿음을 심어주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르클레르의 파워플랜트 구성이 상당히 컴팩트하기 때문에 전선에서의 정비가 힘들었습니다. 만에 하나 고장 났을 경우 부품 하나하나를 모두 분해해서 후방의 공장까지 들고 가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단점들은 르클레르를 후방이나 지키는 전차라는 이미지로 만들었습니다. 유기압 서스펜션을 활용한 현가 장치가 낮은 온도에서 쉽게 파열된다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이 때문에 르클레르 전차는 빠른 기동 속도를 가졌음에도 1994년에 스웨덴 육군의 차기 MBT 사업 등 레오파르트 2와의 수주 경쟁에서 매번 밀려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반해 K2 전차는 반능동 유기압식 현수 장치를 사용하여 중량과 공간, 기동성이라는 3요소를 모두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초로 동적 궤도 장력 조절기를 개발하여 이를 적용시켰습니다. 원래 이 기술은 미 육군에서 테스트한 것이 시초였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상용화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주행 중 노면의 형태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는 궤도 장력을 컴퓨터와 유기압 제어 장치를 통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게 만들므로써 기동 시 아군의 피로도를 조절하고 효율적인 전투력 유지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르클레르 전차가 수치상의 최고 속도는 분명 앞서 있지만 기동성은 단순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전 지역까지 이동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데요. 한국의 K2는 뛰어난 현가 장치를 통해 기동 시 발생하는 전투 피로도를 감소시키고 작전 지역까지 효율적인 기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보유하여 르클레르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방호력 역시 K2 전차가 더 우수합니다. 날탄 기준으로 한국의 K2 전차는 800mm까지 방호가 가능한데 르클레르의 방호 수준은 600에서 700mm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르클레르 전차는 다수의 성능 개량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에 개발되었다는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는데요. 이처럼 전차의 주요 성능이라 할 수 있는 화력, 기동성, 방호력 지표를 살펴보면 르클레르 전차가 아무리 최신 기술을 접목하며 성능 개량을 진행하더라도 K2 전차의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K2 전차는 더 완벽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엔진과 변속기로 기존 구동계 문제와 수출 제한 문제를 완벽히 해결했을 뿐 아니라 TMMR과 RWS, 장갑제 개선을 통해 전차 내외적으로 모두 강화될 예정입니다. TMMR은 RT314K 무전기의 후속기로 육군의 차기 통신 사업은 TICN의 핵심 장비입니다. 기존의 RT314K는 음성 또는 통신 한 가지만 송수신이 가능해 무선 통신 중에는 데이터 통신이 안 되는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요. TMMR에서는 이런 점이 개선돼 음성과 데이터 통신을 동시에 송수신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원격 무기체계 RCWS를 장착해 전차장의 생존성을 보장하면서 대보병 전투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장갑판보다 약 28% 단단한 신형 장갑판 개발, 현수장치 개선 등 각종 장치를 개선하려고 계획하고 있어 현재보다 더 강력해질 예정입니다. 유럽 국가들도 이런 점을 간파했기 때문에 K2 전차에 대한 도입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무기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여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